네, 안녕하세요. 경제학 문제풀이반입니다. 자, 우리 경제학 계속 그 13장에 문제 남은 거 마저 하고 그 다음 14장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 이제 39번 들어가겠습니다. 13장 총수요 총공급이론 39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자, 39번 화폐 수요, 화폐 유통 속도. 화폐 수요와 화폐 유통 속도는 동전의 양면이죠. 화폐 수요가 높으면 유통 속도는 떨어지는 거고, 화폐 수요가 적어지면 유통 속도가 늘어나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역관계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다음 주장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통화론자들은 화폐 수요와 소득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이제 통화주의 화폐 수요는 신화폐 수량설,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에서 항상소득에 비례하고 각종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강력한 것은 항상소득이다. 이자율에는 좀 미미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항상소득이다. 이리 보고 있죠. 케인즈는 그 반대고요. 여기 이제 항상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안정적 소득이에요. 여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화폐수요, 굉장히 화폐수요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까지는 정책상에 하면은 금융정책의 효과가 강력해지는 결과를 갖고 있죠. 화폐수요가 안정적, 국민들의 화폐수요량이 안정적이면 그만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효과가 강력해지게 됩니다. 케인즈는 정반대죠. 케인즈는 여기에 강조하면서 화폐 수요가 매우 불안정하다, 들쭉날쭉 불안정하다. 그러면 금융정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그거의 극단적인 상황이 유동성 함정이죠. 여하튼 가는 맞네요. 통화론자들은 이제 화폐 수요와 소득가에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는 화폐 유통 속도 혹은 화폐 수요와 화폐 유통이 동전의 양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나 화폐 수요가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틀린데, 그죠? 나만 틀리죠. 이거 금방 말씀드렸죠.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수요가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는 소득에 비례하고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반비례하는데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자율이 약간만 움직여도 이게 들쭉날쭉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화폐 수요가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 정반대로 나가죠. 그래서 나번은 틀렸고요. 답은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집니다. 유동성 함정 케인즈의 극단적인 상황인데, 경제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자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해서 틀리죠. 유동성 함정은 요 이자율의 화폐 수요, 이게 바닥권에 인식된, 이제 화폐 수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바닥권으로 인식된다. 더 이상 절대로 안 내려간다. 반드시 오른다고 예상되는 거죠.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럼 채권 가치는 반드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채권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채권을 다 팔아가지고 화폐 수요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화폐 수요가 무한대로 늘어나요. 이 상황이 유동성 함정인데, 그래서 이자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아니고 반드시 이자율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럼 채권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틀린데, 화폐 수요 이자율 탈수율이 매우 높아진다. 무한대, 그거는 맞는데 그 중간에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납은 틀렸고 답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라번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동태적 비일관성은 장기적 비일관성, 시간적 비일관성 문제죠. 그 재량 정책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정책을 오락가락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그 비일관된 정책, 장기적으로는 이게 비일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니까 정부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엉뚱하게 민간들이 엉뚱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 신뢰가 높다는 것은 비일관성 문제가 정반대잖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오락가락 재량으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를 못하니까 이제 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엉뚱한 반응을 해버린다.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건데, 존재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럼 신뢰가 높다는 것은 이제 준칙으로 가라는 거죠. 준칙으로 가야, 일정률 정책으로 가야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죠? 신뢰가 쌓여.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의 유효성이 커진다. 그럼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라버는 맞고, 그 다음에 물가 변동에 대한 연동이 일반화될수록, 물가에 대한 연동,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예를 들면 물가 오르면 이제 임금도 확 올리고, 물가 내리면 임금도 확 내려주고, 이게 이제 신축성이라는 거예요. 신축 계약이 일반화될수록 물가의 변동에 대한 연동 계약이 이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케인즈 쪽이죠. 물가를 몰라서 임금을 움직이지 않는다. 알아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금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케인즈파 쪽이고요. 그건 경직. 근데 물가 변동에 대한 연동 계약, 뭐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그 재화 가격들이 연동시킨다는 것은 신축성. 그러면 신축성이 될수록 통화정책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커진다. 이거 틀리겠죠? 신축성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총공급이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네. 신축성이 되면 수직이 되니까 이때는 재정금융, 총수요 관리정책을 아무리 써도 소득에 효과가 없습니다. 물가만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소득에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소득에 미친 효과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안정화 효과가 커진다. 틀리죠? 별로 없다고 해야 됩니다. 통화정책을 진행할 때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 효과가 커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나다마 틀렸습니다. 틀린 답은 5번이네. 나다마. 그죠? 조금 이제 이 안에 있는 보기들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0분으로 가보겠습니다. 40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도 다 정리했지만 총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그 물음입니다. 총공급 곡선의 이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총공급 곡선 이동은 장기 단기를 모두 이동시키는 요인과 장기는 빼고 단기 총공급만 이동하는 요인 반드시 구분해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럼 1번 자본 스톡이 증가하면 자본 스톡, 우리가 노자자기 그로스 능력의 움직임, 노자자기, 이런 또 자연도 같이 들어오지만 하여튼 이 노자자기 그로스 능력의 증가는 장기 단기 총공급을 모두 이동하는 거죠. 자본 스톡이 증가됐다면 우리는 뭐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자본 축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장기 단기 총공급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맞고, 이번 기술진보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진보이려면 장기 단기 총공급 모두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맞고요. 3번 예상 물가가 하락. 자, 요거 제가 강조했죠.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뭐 총공급 이동 요인은 아니지만, 이 장기든 단기든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뭐 장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단기는 이렇게 선상으로 움직이죠. 근데 물가 예상은 이동 요인이다. 물가 하락 예상은 단기 총공급만 우측 이동이고, 물가 상승 예측은 단기 총공급만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고 꼭 기억하시겠죠. 물가 예상은 단기 총공급의 이동 요인이다. 그 왜 그러냐면은 물가가 하락이 예상되면은 노동자들이 물가가 하락이 예상됐으니까 더 낮은 임금 받으란다, 더 같은 임금이면 더 많이 일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고,
물가 상승의 척은 임금 더 올리달라. 아니면 일 안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자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단기 총공급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장기 총공급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답이네요.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건 노동 능력이 떨어지네. 그러면 장기 단기 모두 좌측 이동입니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단기 장기 모두 좌측 이동 왼쪽 이동. 그 다음에 5번에 자연 자원이 자연 자원이 있는데 자원이 추가적으로 발굴되면 장기 단기 총 공급 모두 우측 이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 공급 곡선 이동 요인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42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앞에서 했는데 그 고전적 화폐수량설 PCA 교환 방정식이죠. MB = PY. 자, 42번에 MB = PY 요 내용을 물어봤네요. 요 내용은 이제 옛날 고전파의 견해로 통화량이 늘면은 물가만 직비례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물가를 올리는 직비례 범위 통화량이다. 그리고 수요와 물가를 직비례로 움직이는 통화량 V다. 그래서 화폐 변수인 물가를 움직이는 것은 화폐 시장 변수인 화폐량이다. 실질 소득과 실질 이자율 이런 건 움직이지 않는다. 화폐의 중립성. 그런 고순파의 견해죠. 자, 그걸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물론 장기에 잘 들어맞는 이론이지만 물론 고순파들의 자기 단기든 장기든 다 이걸 주장하지만 오늘날 사고로 봤을 때는 장기에 잘 들어맞는 이론이 고순파 이론이죠. 옛날 고순파 장기에 잘 들어.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화폐 금융시장에서 이 내용은 화폐 정책의 메커니즘 중에 좀 장기에 잘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화폐의 중립성의 통화량은 실질 소득과 실질 이자율은 하등 영향을 줄 수 없다. 그게 화폐의 중립성 아닙니까? 고맙고 2번 화폐 유통속도는 유통속도 요놈하고요. 요거 실질 소득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라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3번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직비례한다. 상승한다. 맞고 4번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산출량이 이때 산출량은 송자와 이게 산출량이에요. 이거 안 움직이는데 산출량이 증가한다. 이거 틀리네요. 답은 4번이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 이건 안 움직이지만 요 물가가 오르니까 요 곱한 명목가치 명목 GDP는 오르고 또 요 실질이자는 안 움직이지만 물가를 더한 명목이자는 오릅니다.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명목 GDP, 명목이자는 올라가는데 실질 소득, 실질 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5번은 맞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44번에 한번 볼까요? 44번. 44번은 이제 그림 문제인데 아래 폐쇄경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각 점에서 경기 상황과 정책 당국의 안정화 정책 및 이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그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처럼 장기 총공급이 이렇게 수직으로 꺼져 있고, 그 다음 단기 총공급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D가 여기 겹쳐 있는데, 이것이 원래 균형 B라 되어 있고요. AD가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오면은 균형 A라 되어 있고요. 이건 E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가 나갔을 때 여기 C라 되어 있고 여기를 이제 D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물론 이거 단기로는 여기가 이제 호황이고 여기 이제 완전 고용 잠재 GDP잖아. 여기로 가면 이제 단기 호황, 여기 이제 Y1, 여기 이제 불황, Y2 불황. 이거 많이 배웠죠? 이거 호황이고 이제 불황인데 호황, 불황. 네. 여기 이제 GDP 갭이 이거는 GDP 갭이 양. 요거 빼기 여기 GDP 갭이잖아요. GDP 갭이 양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요거 빼기 여기 크니까 요만큼 이제 GDP 갭이 음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음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내용 다 아시죠? 이 그림에서는
인프레 갭, 디프레 갭은 뭘까요? 인프레 갭, 디프레 갭. 인프레 갭은 이제 호황 때 그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 이제 인프레 갭과 요 그림에서는 인프레 갭을 표현하면은 호황일 때 인프레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기 경지가 이제 호황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거 총수요는 여기가 있죠. 총수요는. 근데 이제 단기 총공급의 균형이지만 장기 총공급의 공급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장기 총공급은 여기인데 완전고용 능력의 총공급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총수요는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죠. 이것이 아마 이제 요 그림에서는 인플레이션 갭입니다. 요 차이. 인플레 갭이고. 디플레 갭은 이제 불황 때 생기는데 불황 때 이거 이제 총수요가 여기 있죠. 근데 역시 완전고용 기준에 총공급은 여기가 있죠. 총공급은 여기인데 총수요 여기니까 이 총수요가 총공급이 이만큼 모자라죠. 여기 이제 디플레 갭이라고 합니다. 디플레 갭. 이렇게 이제 그림상 표현하면은 우리가 여기 디플레 갭. 그럼 디플레 갭은 이제 GP 갭이 양으로 발생해서 불황이 성립하게 되고요. 요리 되면은 이제 인플레 갭이거든. 그럼 이제 실제 GDP는 Y가 여기 있어. 완전 고용보다 크죠. 우리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고 호황이란 그런 그림이죠. 하여튼 요 문제 이건 문제가 이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보기 1번에는 경기 상황 C 이제 호황이죠. 호황. 이 호황은 이제 호황을 잡으려면 이 정부가 이걸 긴축 재정 금융화에 이걸 끌어내려야 되죠. 이렇게 호황이 문제라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이렇게 문제니까 긴축 재정 금융해야 되죠. 근데 안정화 정책에 이전 지출 증가 확장 재정하면 안 되잖아요. 1번 틀렸고 2번 A는 불황이다. 이건 불황입니다. 이 불황에 대한 대책은 이제 확장 재정 금융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할인율 하락 확장 금융이죠. 맞습니다. 재할인율 하락은 통화량 증가 정책이고 확장 금융 맞고요. 그럼 경제는 A에서 B로 올라갑니다. 이제 AD가 이제 쭉 올라가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요. 요거 2번 맞네, 그죠? 2번이 맞고 3번 C는 호황인데 호황에 대한 대책은 긴축 재정 긴축 금융이니까 공개시장 공채 매각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공채 매각하면 통화량 축소 있으면 맞아요. 긴축 금융입니다. 공개시장 공채 매각은 통화량 축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맞는데 그 뒤에 틀리네. 이런 긴축 금융하면 여기로 내려오는데 C에서 B로 내려오는데 틀리죠, 그죠? C에서 D로 간다 이렇게 틀리고 4번에 A는 불황 맞고 그래서 정출 증가 맞죠? 근데 A에서 B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A에서 E로 간다 이거 틀리고요. C는 호황 그 다음에 이제 호황은 조세 삭감 조세 정대를 해야 되죠. 조세 삭감은 확장 재정이죠. 이제 호황 때는 긴축 재정이에요. 조세 정대를 해야 돼요. 그거 틀리고요. 자, 하여튼 뭐 답은 2번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 없이요. 요거는 여기가 여기로 갔으니까 호황이니까 정부가 이 호황을 잡으려면 이제 긴축 재정 금융 해야 되고요. 여기 내려가서 불황이니까 요 잡으려면 정부가 이제 확장 재정 금융에서 이거 끌어올리는 이제 대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대책을 썼는데 만약에 대책 안 쓰고 만약에 경제가 일로 갔어요. 여기 돼. 정부가 긴축 재정 금융 정책을 안 펼친다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 경제가 있는데 지금 대책을 안 세워준다면 장기의 경제는 어디로 가냐 이러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삼각형 그린 거 아시죠? 여기 가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호황이잖아. 그 물가 상승이 되잖아. 그 총수요가 총공급에 가다니까 물가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이제 기대하게 되면은 여기 왼쪽으로 촥 이동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장기 균형이 여기에요. 여기 갔다가 아무 대책을 안 세우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로 갔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우면 장기적 균형은 어디냐면은 일로 내려갑니다. 불황이니까 물가 하락을 기대하게 되고 초과 공급이니까 물가 하락이 될 것입니다.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 장기 총공급이 이렇게 샥 이동해가지고 결국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삼각형 기가십시오.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울 때 일반 충격이 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각형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최초 충격이 이 단기 총공급의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참고로 옆에 책에 여백에다가 그려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 총공급이고요. 단기 총공급이고 이제 AD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균형인데 아까 요거는 이제 요 균형에서 최초 충격이 이제 총수요 증가, 총수요 감소라는 충격이 외부 충격이 들어왔을 때 아무런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장기에는 어디로 가냐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최초 충격이 단기 총공급 충격입니다. 그래서 올 쇼크라든지 풍작 이런 거는 요거만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초 충격이 여기 이제 충격이 들어왔을 때 우측위로 좌측으로 이제 최초 충격 외부 충격이 요거 단기 총공급이 움직이는 이런 충격이 여기로 갔거나 여기로 갔을 때 장기로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결국 장기에는 균형이 어디로 가지? 아무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그대로예요. 이거 장기 총공급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여기로 탁 갔을 때요 다시 장기에는 저절로 놔두면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요거 그대로 제자리에 그대로. 요거 충격 들어왔을 때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왜냐면 요거 갔을 때 보세요. 이것도 호황이잖아 지금. 근데 오히려 요 호황이죠. 그 장기 총공급은 여기인데 단기의 총수요는 여기 총수요가 이렇게 초과되죠. 그럼 이제 물가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총수요가 여기고 장기의 총공급 능력이니까 이게 이제 수요 초과 수요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을 또 기대하면은 이제 여기 물가 상승을 국민들이 기대하게 되면은 이게 왼쪽으로 싹 이동해가지고 결국 이리로 들어가고 요거는 또 반대로 여기 총공급이 총수요 여기니까 장기적 개념은 올해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 하락 기대하면 여기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리로 들어갑니다. 요 단기 총공급이 외부 충격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장기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제자리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죠. 장기 총공급 이동 충격이 들어갈 때는 어찌 되냐? 기술 진보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그 장기 총공급 이동 충격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놔두면 어찌 되느냐 요건데 그 이제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AD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총공급으로 있고 단기 총공급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최초 충격이 여기 움직여요. 여기 이제 우측으로 갔다 혹은 좌측으로 갔다 외부 충격이 출제자가 준 충격이 장기 총공급이 움직이는 이런 충격을 들어왔을 때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장기 총공급이 움직여버리면 우리 단기 총공급도 움직인대죠. 따라서 요거 이동하면 이것도 슬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움직이면 요것도 이제 쭉 이 단기 총공급이 요거는 그대로 요걸로 가면 돼요. 요거 이동한 요거는 이제 이동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있고요. 이제 세 선이 동시에 만나는 데가 여기라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 이동하면서 여기로 가버려요. 요거 이제 최초 충격 줄 때 장기에는 어찌 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장기. 이게 이동했기 때문에 장기 균형은 하여튼 요 파란 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자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장기 균형은 결국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 장기 균형은 하면은 요거 이제 단기 총공급이 따라 움직여 버립니다. 이렇게 따라 움직여서 결국 장기 총균형점은 그 이동한 그대로 가게. 이거는 원래로 복귀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이동한 그 결과로 장기 균형이 가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요. 그 50번 가겠습니다. 50번에 역시 이제 50번도 그 총공급 이동요인, 총수요 이동요인입니다. 50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여 자, 원자재 가격 상승 우리 단기 총공급 좌측 이동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 단기 총공급만 좌측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AD 있고요. 이건 이제 단기 AS가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 단기 총공급만 좌측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균형은 여러 가죠. 이제 물가 오르고 소득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원자재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여 중앙은행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이제 이건 이제 정부가 정책을 써버리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긴축금융이죠. 긴축금융.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지. 물론 소득도 떨어졌지만은 이 물가가 너무 문제라면은 그 정부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금융을 펼친다. 그러면 AD가 왼쪽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가는 진정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소득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되죠. 네. 그 문제네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결정했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단기 총수요 총공급 모형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총수요는 좌측 이동한다. 이게 기준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총수요 좌측 이동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제 총공급 좌측 이동이에요. 그래서 총생산, 디귿, 총생산은 대폭 감소한다. 이거 다 맞네요. 기억니은 디귿. 물가는 뭐 어찌 될지는 이제 뭐 기본으로 돌아왔겠죠. 이렇게 물가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렇게 소득은 강력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52번 한번 풀어봅시다. 52번 단일 세율 소득세. 우리 단일 소득세율 소득세를 주장한 자들이 공급 중시학파죠. 지금의 자본주의 국가의 소득세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소득의 가세표준 소득에 대해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점점 한계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 구간에 뭐 세율이 5%, 요 구간에는 세율이 뭐 15%, 요 구간에는 세율이 25%, 요 구간에 세율이 35%, 뭐 요 최고 소득에는 뭐 45%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가 한계세율 아닙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구간말로 한계세율이 올라가니까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비선형 누진소득세율이라 하죠. 비선형. 요 구간에는 한계세율이 뭐 5%다. 요 구간은 한계세율이 뭐 15%다. 요 구간은 한계세율이 뭐 25%다. 요 구간의 한계세율은 30%다. 최고조는 한계세율이 뭐 45%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소득 구간별로 이제 한계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비선형 누진소득세 혹은 초과 누진소득세가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든 자본주의가들의 소득세율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80년대 그 공급 중시학파들이 단일, 전 소득 구간의 단일 소득세율이지. 단일 소득세율. 이렇게. 이거 이제 최저 소득 구간에는 오히려 보조금 주고요. 여기부터 이제 좀 소득이 높은 소득 구간이라면 전 소득 구간에 세율을 예를 들어서 뭐 10%로 15% 하든지 뭐 15% 하면 이렇게 전 소득 구간의 단일 소득 세율 이렇게 주장한 건데 이게 공급 중시학파의 주장이며 이러면 전반적으로 세율은 내려갑니다. 그 세율 인하를 통한 그 전반적 세율 인하 통한 경제의욕 왕성에 따른 총공급 우측 이동의 두 마리 토끼를 거시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그리고 이제 두 마리 토끼뿐만 아니죠. 5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주장하죠. 그런 논리입니다. 하여튼 단일 소득 세율 주장자들의 찬성의 근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라고 실현은 안 됐지만은 세율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주라 이렇게 주장한 거는 5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죠. 거시경제는 이제 첫째 이제 완전 고용과 둘째 물가 안정. 이거 이제 거시경제 2마리 토끼 외에도 세 번째 조세 행정 단순. 그 다음에 세율 내리면은 사중적 손실이 제곱으로 감소해서 사중적 손실이 세율 제곱으로 감소해서 효율성 증대, 오히려 이제 정부 재정 수입 증대, 조세 세수 증대, 레파 곡선 있죠.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 5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근거입니다. 이 5마리 토끼가 근거라 보면 돼요. 이렇게 주장한 이유,
이렇게 세율을 바꾸면 이런 5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그 근거,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한번 보세요. 1번 조생정 비용이 절감된다. 조생정이 단순해진다.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인다. 사안 손실을 줄인다. 교란, 사안 손실도 뭐 제곱으로 감소시켜주죠. 효율성 증대. 그 다음에 3번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오늘 이제 세수증대와 관련이 우리 옆에 곡선으로 세율이 여기에서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더 증가된다. 그 전제가 세수가 더 증가되는 전제가요. 각종 탈세절세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소득활동이 의욕이 왕성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세절세가 감소해야 된다 했죠. 감소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각종 합법적 조세피. 합법적 조세피는 이제 절세인데 절세뿐만 아니라 탈세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든다. 경제활동 의욕이 왕성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거시경제 2마리 토끼는 여기 언급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단일 소득 세율 주장자 공급 중시 학파들의 세율 인하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근데 4번은 아니죠. 조세 부담의 수직적 공평. 수직 공평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우리 꼭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심의. 공평성은 저해될 우려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실현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 고소득자들은 세율 엄청나게 내려가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엄청 경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직공평, 그 수익, 능력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거두고 능력 적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요거 이제 수익공평인데 요거는 현저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점으로 인식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도 실현되지 않았어. 미국조차도 이걸 실현하지 않았어요. 요 공평성 저해, 이게 이제 수직공평인데, 우리 수직공평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공평인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통 소득 재분배, 공평, 이건 보통 수직공평인데, 능력 큰 사람은 많은 세금 내게 하고, 능력 적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게 하라. 이게 수직공평이거든요. 우리 이제 집집세, 누진세, 이런 쪽이 잘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탈세절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에 말하는 공평성, 소득 재분배, 그게 이제 수직공평입니다. 수직공평. 능력 큰 사람은 많은 세금 내고, 능력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하라. 근데 이제 우리 공평을 넓게 보면은, 수평공평이라고 그랬어요. 수평적 공평. 이 수평적 공평이란 뭐냐면은,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하게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수평공평. 능력이 같다. 능력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세부담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평적 공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을 넓게 보면은 이 수평공평도 달성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직공평도 같이 달성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재정학 같은 데 가면은 조세론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수평공평, 수직공평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제 수직공평, 수평공평을 동시에 다 달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수직공평이 저해되는 겁니다. 수직공평. 이 능력, 이 고소득자들이 엄청난 세부담이 경감되거든요. 그래서 수직공평이 저해될 우려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답은 4번입니다. 자, 뭐 이상으로 해서 이제 대충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이론을 끝냈고요. 이제 14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4장 물가, 인플레, 실업. 그 세 파트의 물가와 인플레와 실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쉽죠. 단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제 필립스 곡선 관련된 거 있죠. 그 필립스 곡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조금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가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14장이. 네. 자, 그러면 이제 14장에 또 들어가서 앞에 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14장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라스파이레스식 물가지수에 대해 옳은 것입니다. 라스파이레스식 물가지수의 그 정의를 물어봤어요. 우리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이렇게 이 부복들 합산하고요. 이제 비교기 가격과 기준연도 가격을 비교하는데 아래 위쪽에 가중치를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아래 위쪽에 가중치를 잡아서 이 물가를 비교하는 요게 이제 라스파레스고요. 파세는 이렇게 비교기 가격과 기준기 가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를 아래 위쪽에 좀 더 비교기 거래량을 가중치로 잡는 게 파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GDP 디플레이터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나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라스파이레스로 계산하죠. 이거는 파세로 계산하고 GDP. GDP 디플레이터는 이 정의 자체가 여기 명목 GDP잖아요. 이 GDP에 축이되는 상품이라면 올해 가격, 올해 거래량, 올해 최종 생산물 이게 명목이 GDP고요. 이게 명목 GDP. 그리고 올해 거래량은 그대로 하는데 가격만 기준연도로 쓰는 게 올해 실질 GDP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나 실질 GDP 곱하기 100으로 하니까 정의 자체가 파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비자나 생산자는 다 라스파레스로 하고 있어요. 라스파레스. 그 라스파레스의 그 특징은 물가가 올라간 거를 좀 가대평가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항상 가대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라스파레스로 계산하면. 그 이유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소비량을 실제로 많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10원인 제화가 그래서 10원이어서 우리가 기준연도에 거래를 1000개를 했습니다. 1000개를 썼어요. 근데 요놈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올해는 20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싸졌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비싸졌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비싸진 거는 거래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Q1 이 가격이 올라간 올해 실제 소비량은 기준연도에 1000개가 아니라 만약 10개밖에 소비 안 했다 합시다. 10개. 이 비싸졌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작년은 기준연도는 10원에서 쌌는데 싸서 1000개를 사 먹었어요. 우리가 1000개를 샀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20원 올라가니까 비싸지니까 이걸 확 줄여버려요. 10개로 1000개 사 먹다가 10개로 확 줄여버립니다. 실제로 10개 사 먹었어요. 비싸지면. 근데 계산에는요 여전히 20원으로 올라가서도 1000개를 사 먹었다고 계산이 돼버리죠.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10개밖에 안 사 먹었어요. 비싸진 제와 우리가. 근데 1000개나 먹었다고 계산이 돼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가대평가됩니다. 네. 자, 여기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이게 소비자 이 물가지수의 특징들은 더 자세한 거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번은 정의는 1번이 답이겠네. 비교하는 두 기간의 재화의 수량으로 이 가격은 무조건 물가니까 분모의 무조건 기준도 가격이고 분자의 비교기 가격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비교하는 이 두 기간의 수량으로 기준연도를 사용하는 게 라스파레스, 비교연도의 수량을 사용하는 게 파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비교하는 두 기간의 재화의 수량으로 기준연도의 수량을 사용. 이제 비교연도의 수량 사용. 2번은 파세입니다. 2번은 파세의 정의입니다. 2번이.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14장 조금 1번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